당신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언제 했습니까?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얼굴 보는 것도 스쳐 지나가는 일이었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느새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미안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말을 아끼게 되고 표정마저 굳어버리던 우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한다는 말보다 밥 먹었냐는 말이 더 쉬웠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200년 전 한 남자가 아내에게 남긴 편지에서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18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유배라는 이름으로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우리가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역사책에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수원 화성을 설계했으며 정치와 경제, 법률과 의학, 천문과 지리까지 모르는 게 없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정약용은 그런 위대한 학자가 아닙니다. 그저 아내에게 늘 미안했던 한 남자입니다. 그는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기로 소문이 났고 22살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는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홍해완, 풍산 홍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혼인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반려자가 아니라 시댁의 며느리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나눈다는 것,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본다는 것,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혼인 초기 정약용은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꿈에 불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여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홍해완은 말없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그러다 1801년 정약용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신유박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약용 자신은 사형을 면했으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경상도 장기, 그리고 전라도 강진으로. 그때 정약용의 나이 40, 아내 홍해완의 나이 37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던 날 정약용은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얼굴을. 당신은 배우자가 멀리 떠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출장이나 병원 입원 혹은 군대나 일 때문에 한동안 헤어져야 했던 적이 있다면 그날의 기분을 조금은 아실 겁니다. 떠나는 사람도 괴롭지만 남겨지는 사람은 더 외롭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로 떠났고 홍해완은 서울 마연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큰아들 학연이 16, 작은아들 학유가 10, 딸들은 더 어렸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했습니다. 남편은 역적의 동생이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재산은 몰수당했습니다. 홍해완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집안 살림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빈 방을 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방을.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장성했으며 홍혜환 자신은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강진에서, 남쪽 끝 바닷가에서. 홍혜환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홍혜환이 남긴 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여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살다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편지를 읽으면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를. 강진, 서울에서 600리가 넘는 곳, 지금이야 차로 몇 시간이면 닿는 거리지만 그때는 세상 끝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문 밖 주막에서 기거했고 나중에는 고성사라는 절의 작은 방으로 옮겼으며 마지막에는 다산초당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약용의 유배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책을 썼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는 학문에 정진했다. 맞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목민심서를 썼고 경세유표를 완성했으며 흠음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서울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어머니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실까? 그리고 아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자신이 유배를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를 그곳으로 내몰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남편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평생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내에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그 편지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유당전서라는 정약용의 문집 안에. 그리고 그 편지들을 읽으면 우리는 한 남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존중을. 정약용이 아내에게 쓴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의 고생이 너무 크다.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고생을 크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아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라. 집안을 잘 돌보아라. 어머니를 잘 모셔라. 명령이었습니다.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살림이 어려워도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오. 내가 돌아갈 때까지 건강만 잘 지키시오. 그대가 편안하면 나도 마음이 놓이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배를 온 것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오. 그대가 겪는 어려움이 나보다 더 크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대가 겪는 어려움이 나보다 더 크오. 유배를 당한 사람이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보다 당신 고통이 더 크다고. 이것이 얼마나 깊은 공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유배지에서 밤을 새워 책을 쓰는 동안 아내는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 고된 일상을.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을 너무 상하지 말고 마음을 너무 쓰지 마시오. 나는 여기서 괜찮으니 그대만 편안하시오. 이런 문장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평생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만 편안하시오. 이 말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배우자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약용의 편지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너무 야단치지 마시오. 어린 것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도 불쌍한 일이오. 그대도 그들을 돌보느라 힘이 드실 텐데 어찌 아이들만 탓하겠소? 이 대목을 보십시오. 정약용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아이들만 탓하겠소? 이 문장 속에는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편지입니다.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소. 그동안 그대는 혼자서 참 많은 일을 해냈소.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아이들을 잘 키웠소. 나는 그대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소. 고맙다는 말, 그 시대에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소. 이 문장을 읽으면 20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때 그 남자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던가? 정약용의 편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러나 그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가난해도 우리는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아들들이 과거 공부를 한다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오. 그대가 그들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아오. 작은 딸이 시집을 간다 하니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오. 그대는 혼자서 딸의 혼인을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내가 곁에 있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이런 문장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아내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모두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편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 하니 그대의 건강이 걱정이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잘 돌봐야 하오. 나는 여기서 괜찮으니 그대만 편안하시오. 그대만 편안하시오.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정약용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아내가 편안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배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아내만큼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소. 내가 곁에서 모시지 못해 정말 불효막심하오. 그대가 혼자서 어머님을 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소. 내가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소. 내가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했소. 그대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 하니 그대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소. 정말 고맙소.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 하니 다행이요. 하지만 내가 없는 혼인이라 아버지로서 부끄럽소. 그대가 혼자서 아들의 혼인을 치르느라 얼마나 애를 썼겠소. 나는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미안하다. 고맙다. 정약용의 편지는 이 두 마디로 가득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우리가 평생 배우자에게 하지 못한 말. 정약용은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책을 쓰고 있소. 사람들은 내가 학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저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요. 그대와 떨어진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요. 이 문장을 보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떨어진 시간을 그에게 유배 생활이란 학문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내를 그리워하며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혼자 앉아서 그대를 생각하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홀로 앉아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대를 보고 싶소. 얼굴이 보고 싶소. 목소리가 듣고 싶소.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렇게 편지를 쓰오. 편지를 쓰면서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위로가 되오. 그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좋겠소. 정약용의 편지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화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내와 나누는 긴 대화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아내의 말을 들었으며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공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200년 전 조선시대에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그때는 유교 사회였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때는 신분제가 있었고 지금은 평등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밥 먹었냐는 말이 더 익숙했고 고맙다는 말보다 침묵이 더 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땐 먹고 살기 바빴다. 그땐 말할 시간이 없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맞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난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견뎌냈으며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갔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저 쓰러지듯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오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써 삼켰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했고 여자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아이들은 자랐고 집은 조금씩 나아졌으며 우리 자신은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늙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똑같이 늙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고맙다고 말하자니 어색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자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침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그런데 왜 그 말을 하지 못할까요? 정약용은 200년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내에게 편지로 그대의 고생이 너무 크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소. 그대만 편안하시오. 그는 우리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오후에는 어디를 갔는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정약용은 600리 밖에서도 아내의 삶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배우자의 하루를 모릅니다. 왜일까요?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맞이해주는 그 사람, 밤에 잠들 때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올지도 알 수 없고, 다음 주가 올지도 알 수 없고, 내년이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약용처럼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어색하다고요? 쑥스럽다고요? 맞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말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을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여전히 말하지 못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용기를 내볼 건가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고생 많았어? 라고, 혹은 그냥 고마워? 라고 짧은 한마디면 됩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1818년 정약용은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입니다. 그는 강진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600리 길을 걸어서 그의 나이 57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날 때는 40이었는데 이제는 5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약용은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집, 18년 만에 만날 사람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홍해완, 18년을 혼자 견뎌낸 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말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고향인 마연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았고 세상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아내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오면 함께 밥을 먹었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했으며 저녁이 되면 다시 함께 앉았습니다. 18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836년 정약용은 숨을 거뒀습니다. 75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잘 모셔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에 있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홍해완은 남편이 떠난 뒤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가 홀로 남은 세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가끔 남편이 보낸 편지를 꺼내 읽었을 것입니다. 그대의 고생이 너무 크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소. 그대만 편안하시오. 그 문장들을 읽으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존중받았는지를, 자신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 젊을 때부터 함께 걸어온 그 사람, 이제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그 사람. 우리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부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형제 자매도 각자의 삶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젊을 때보다 늙어서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과 홍해완의 이야기는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말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닿습니다. 그대의 고생이 너무 크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소. 그대만 편안하시오. 우리는 이 말들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그 사람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끝에 가서야 서로의 의미를 알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알아도 늦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처럼